자, 그러면 오늘은 해겔 변증법 지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수능에서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걸 해설하는 게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실제로 수능을 저는 이번에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능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수업 때 설명하면서 같이 지문을 분석해보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것이지 결코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즉 대응하는 관계를 찾는 것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 나간다라는 거를 머릿속에다 우리가 넣어놓고 지문을 계속 따라와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쌤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가지문이에요. 자, 정립, 반정립, 종합. 자, 이런 거는 이제 수특 연계였기 때문에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3이 아니거나 수능 특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일 것이고, 자, 이거는 올해 수능 특강에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립, 반정립, 종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론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네요. 그럼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칠게요.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말이 정말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부터 비문학도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설명했죠? 수능 특강 연계입니다. 그럼 우리 배경 지식 안 알려주고 풀린 걸까요? 아니면 알려준 걸까요?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학으로 가면 A가 있고요. 그에 반대되는 not A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조화롭게 통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렴적으로 상향시키는 겁니다. 뭘로? A와 not A를 더 발전시킨 어떤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죠. 이걸 쌤이 우스갯소리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나는 짜장 이렇게 얘기했고 A예요. 그 다음에 나는 짬뽕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not A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짜장 짬뽕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상향적인 수렴을 이루어야겠다. 짬짜면을 만들어 보자 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볼게요.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자, 쌤이 수업할 때 연결 어미가 중요하다고 하죠. 자, 넘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뛰어넘으니까 얘는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와 함께 라는 뜻으로 문맥적으로 읽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 이해를 못해도 되는데 여기에 즉이라고 해놓고 한 번 더 설명해 준단 말이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뭔지를 봅시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자, 여기서 우리 빼먹지 맙시다. 자, 수식어가 나왔어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념의 정의는 뭐죠? 그렇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겠죠? 자, 이건 조금 구별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어볼게. 자, 그래서 이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처음에 논증의 방식 플러스 존재 방식이다라고 얘기해놓고 즉 해놓고 한 번 더 설명했단 말이야. 근데 이 한 번 더 설명한 게 더 어려워. 일단 차근차근 이해해 봅시다.
세 개의 근원적 질서 이퀄 이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념의 내적 구조는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라고 합니다. 자, 드러나는 방식. 여기서 우리가 대응시키려고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공간적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존재하는 방식, 즉 이 위에 있는 네모칸과 같은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이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다가 결국에 문제를 못 푸는 아주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것도 변증법적인 체계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으나 논증의 방식 플러스 존재 방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쌤은 실제로 수능에 가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변증법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와 대응되는 또 다른 어떤 개념을 줄 것이다. 계속 예측하면서 읽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세 가지를 변증법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 절대 정신은 해놓고 또 개념 나오니까 밑줄 칠게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동일한 내용 요거는 빠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자, 우리가 또 지문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그 방향이 있죠. 어떤 방향이냐면 자, 차이점을 중심으로 우리는 내용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쌤이 강조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결국에 어떤 개념 두 개를 비교하게 되거든. 그럼 그 두 개를 비교할 때 도드라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쌤이 뭐라 그랬죠? 대응시킨다고.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됩니다. 자,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제약하는 지성. 그 다음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논리적 지성이라는 말 나오면 사유 이렇게 떠올리면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집착했다가는 시간 부족해서 틀릴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이 된답니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올라야 됩니다. 뭐가요? 아까 처음에 위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보이죠? 기억의 정립, 반정립, 종합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세 가지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에 맺는지는 여기에 그림에 쌤이 도식화해 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보시면 자,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이거를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왼쪽에다 써볼게요. 직관의 외면성 그리고 표상의 내면성 이건 서로 대조되겠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유에서 종합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도식화가 되겠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반대되는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변증법적인 표가 2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대응시킬 수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결론. 자, 변증법에서 이 지문에서 지금 직관은요. 뭐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예술이요. 그 다음 표상은 뭐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종교요. 그 다음 사유는 뭐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 철학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모든 정보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아까 설명했죠? 맨 위에 인식 형식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뭐가 예술, 종교, 철학이 구분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다시 한번 우리 지목하고 갑시다. 자, 이 내용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동일합니다. 자,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자, 여기도 또 수식어 나온 거 보이세요?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 그럼 절대적 진리는 이퀄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벌써 이 논리라는 말 나오면 띵 하고 떠올라야 돼요. 뭐가? 아하, 사유. 아하, 철학. 이렇게요. 자,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쌤이 여기 파란색으로 썼는 내용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자, 밑줄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집니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에, 종교는 성장 단계에,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입니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변증법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예술은 일단 종교에 의해서 한번 반정립, 반박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반박당한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술과 종교가 어우러져서 철학으로 향해 가는 종합이 되는 과정이 결국에는 예술의 변증법적인 어떤 형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가 지문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나로 가보겠습니다. 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왜? 종합이 결국에는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잖아요. 자,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우스갯소리로 예시 들었던 짜장과 짬뽕이 있을 때 이 둘을 우리가 반반씩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승리해. 짜장으로 통일해버려. 그럼 안 돼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 짜장의 그 맛, 짬뽕의 그 맛이 둘이 섞여서 나면 안 돼요. 즉, 종합은 여기 나오죠?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1문단에 그런 말이 나왔어. 수렴적 상향성이다. 수렴적 상향성. 자, 말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말 알죠? 어디 하나로 향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어떤 점을 향해서 모인다는 건데 그럼 종합도 마찬가지로 그 종합을 향해서 모이는데 그 대신에 상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상태에 비해서는 더 수준이 높아진 상태로 뭔가 종합된다라는 걸 알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고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변증법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혹시 여기 또 단어 모를까봐 정합적인은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마땅한 논리적으로 정확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정확한 학문 체계를 조탁. 어렵네요. 이 조탁이라는 건 뭐냐면 조각하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조각이요. 뭘로 조각하는 거냐면 언어로. 말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걸 조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글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헤겔의 주장을 비판적인 태도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쌤이 여기서 그 문제에 틀릴 뻔했습니다. 자, 방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은 두 개거든요. 첫째, 미학은 변증법적으로 봤을 때 헤겔의 어떤 주장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요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헤겔의 어떤 주장에 적합하지 않다. 라는 게 이 문장의 첫째 의미라면 둘째 의미, 여기 행간을 읽기가 쉽지 않았어. 자, 둘째 의미는 우리 지금 미학 말고 뭐 봤었죠? 미학 말고 여기에 직관, 표상, 사유를 봤잖아요.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요. 자, 직관, 표상, 사유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즉 대응하는 이 형식은 해결에 적합하다. 이 내용을 추론했었어야 돼.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쌤도. 물론 실제로 수능에서 틀리진 않았지만 내 자랑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계속 그 다음으로 가볼게.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쌤도 여기서 의심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직관, 표상, 사유 요 가는 것도 해겔의 관점에서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따가 문제에서 하나를 풀면서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소거라는 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종합의 어떤 궁극적인 뭐라고 표현할까? 속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보면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어려운 말로는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즉 해겔의 주장에 해겔이 반박당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쌤은 나지문이 훨씬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 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하고 이 지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해겔의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지문이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선택지를 보고도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지의 내용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도 이 지문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문제를 해설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문제입니다. 서술상의 특징. 자,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특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요즘 많기 때문에
좀 연밀하게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놀랐던 거는 답이 1번이었기 때문에 좀 놀랐다는 거. 그럼 나머지 2, 3, 4, 5번이 일단 먼저 왜 아닌지를 보고 그 다음에 1번이 답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번부터 볼게요. 자,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특정한 철학적 방법이 이제 변증법일 거예요. 근데 이 변증법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 즉 예를 들어 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나요? 아니죠. 나는 그러면은 뭘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죠? 헤겔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본 거죠. 변증법 자체를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은 땡. 자, 3번. 가와 달리 나는. 이런 거 보면 중요합니다. 가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는데 차이점을 주목한 거니까 우리 차이점을 잘 주목하고 읽었는지를 보자는 거죠.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다시 나지문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변증법을 지적한 거 맞나요? 아니에요. 나는 해결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변증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 그 밑에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용하였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너무 쉽게 제외할 수 있고요. 자, 5번. 쌤이 이거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 통시적이라는 단어가 서술상의 특징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 통시적인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할게요. 이건 시간 순서대로 한 대상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평가원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선택지의 개념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시적인 건 답이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통시적이라는 말 나오면 일단 고개 갸우뚱하고 의심해보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개념어가 답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거든. 오히려 쉬운 말이 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어 일단 나오면 제외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문에서 읽었을 때 어떤 하나의 대상을 시대 순서, 시간 순서대로 변화하는 양상을 지켜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5번도 제외가 되고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쉽죠? 자, 그럼 1번이 답인 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이게 뭐겠어요? 변증법이 되겠죠? 변증법에 기반한 그 다음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했습니다. 자, 모두라는 말 나왔죠? 자, 모두라는 건 공통점이죠? 그러면 요것도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가장 추상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공통점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5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를 풀 때는 여기 해결의 생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일치 불일치 문제였습니다. 일치 불일치. 보통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려웠거든요. 왜냐? 얘는 대응과 치환. 치환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문제다.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문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또 많은 친구들이 이 상이성이라는 단어 몰라가지고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상이성은 뭐냐? 차이점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1번 선지가 그러면은 맞냐 틀리냐? 이거 맞죠.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지문 가지문에서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5번 선지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하다. 물론 상이성이란 단어와 차이점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걸 알았으면 쉬웠겠죠. 자, 그다음 2번 선지. 자,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쌤 사실 2번 선지 보고 감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비문학 읽기 가르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무슨 말이에요? 대응하고 치환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왔구나. 자, 그럼 2번 선지에서
사실 쌤이 설명한 거 집중해서 들었으면 세 개의 근원적 질서가 어떤 단어와 같다는 건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얘는 이념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자, 이거는 확인하러 안 갈 거고요. 그저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이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는지만 확인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 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의 체계는 근데 어떤 체계다? 변증법적인 체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가 적절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선지로 갈게요.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쌤 5번 틀릴 뻔했습니다.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럼 5번의 답이 왜 3번이 되느냐?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주어와 주어가 서술되는, 즉 서술부가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 자, 지문으로 가볼까요?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여기 나오죠? 여기에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네. 직관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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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한 지성이고요. 표상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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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한 지성이고요. 사유도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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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한 지성입니다. 즉 직관, 표상, 사유는 모두 지성이에요. 즉 이 세 가지 형태는 자 직관 중요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표상, 사유는 결국은 지성이에요. 자, 이 세 가지 형태는 지성입니다. 근데 이 지성이라는 주어가 뭐 했다고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자, 말이 이상한 거 느껴지시나요? 자, 지성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지성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자, 지성이 인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문에서 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쭉 내용에서 뭐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절대정신의 한 형태고 동일한 내용이고 차이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종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쭉쭉쭉쭉 내용이 얘기가 나오다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지성이 인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여기서 굳이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면 대상의 단어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직관, 표상, 사유는 대상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얘는 그냥 지성입니까? 얘는 지성이죠. 굉장히 말이 어렵게 나온 거 보이시죠? 자, 5번 답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얘는 지성이에요, 주어가. 근데 지성은요,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성은요, 본인 스스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요건 사실 안구 테스트였죠. 왜냐하면 아까 쌤이 논증의 방법 넘어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 적절이고요. 5번 선지도 이거 안구 테스트입니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5번 선지 맞다는 거 그냥 적절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모르겠는 분들은 뭐 댓글로 질문 남겨놓으시면 질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도 쉽지 않았는데 자, 6번은 요것만 기억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대응시키고 치환한다.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볼게요. 우리 일단 직관과 표상과 사유가 있는데 쌤이 일단 직관과 표상과 사유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문에서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합니다. 감각적 다시 기억해 주세요. 표상은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고요. 사유는 논리적인 겁니다.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직관은 감각적인 거고요. 자, 얘는 표상은 어떤 심상이고요. 사유는 논리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걸 토대로 1번부터 선지를 쭉 볼게요.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이죠. 왜? 바라보는 것, 이건 감각이죠. 그대로 써놓을게요. 감각. 같은 곳의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거. 상기한다는 건 떠올린다는 거죠. 자, 떠올린다는 거는 실제로 감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상입니까? 이건 심상이죠. 그래서 1번 선지 적절입니다. 심상이라는 말을 혹시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설명해주면 심상은 마음속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당연히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선지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심상이죠.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상이라는 말 적절이죠. 3번 선지,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 자, 보는 것이니까 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직관이고요. 그 작품을 상상력의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 자, 분석합니다. 이건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건 사유라서 얘는 3번 적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예요.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거. 자, 개념 설정하려면 분석적이어야 되겠죠? 분석적이라고 하면은 여기 말이 안 맞으니까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즉 논리적이기 때문에 얘는 사유가 맞고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자, 기획하는 것은 심상이겠죠. 마음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직관이 아니라 얘는 표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5번.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또 나오네요.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 자, 규정이니까 얘는 논리적이겠죠?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건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고 새로운 기준. 자, 이것도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맞다. 그래가지고 5번 선지가 적절이다. 사실 쌤은 해겔 지문 자체를 분석하는 건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6번 선지는 문제를 풀 때 배경 지식이 필요했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6번 선지 좀 많이 어려웠다 라는 거를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이 뭐냐면 이제 기억과 니은인데 자, 기억이 뭐냐면은 아까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이었습니다. 종합. 그리고 니은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거였죠? 있죠? 아, 예술 종교 철학이죠. 그래서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 아, 쌤이 아까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쌤이 여기 형식은 해결에 적합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형식이 아니라 조금 더 이걸 정확하게 말하려면 변증법 그 자체요. 변증법 자체는 해결에게 적합하다라는 걸 떠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쌤이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가지고 7번 문제 풀 때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번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수렴적 상향성이죠. 이게 쉬운 말이라니 충격적이죠. 자, 뭐라 그랬죠? 자, 정립, 반정립, 종합 기준. 짜장이 있고 짬뽕이 있을 때 이걸 종합하는 건 짬짜면이다. 왜 짬짜면일까요? 짜장면 한 발음이 힘들어서 그런가?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땐 어때? 짜장면보다는 짬짜면이 더 수준이 높단 말이야. 여기서 수준이라는 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면 가격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면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맞는 거죠. 2번 선지 적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7번의 답이 3번입니다. 자,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의 글쓴이 관점이라는 거 결코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 볼 때 일단 그 니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니은에 있는 내용. 자, 니은에 있는 내용은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 예술, 종교, 철학. 자, 근데 자, 여기서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직관은 외면성이고 표상은 내면성이라는 얘기까지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직관은 다시 한번 외면성, 표상은 내면성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어디요? 나요. 자, 나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직관으로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선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된다. 엥. 자, 니은에서는 앞에 첫 번째 범주가 더 세진다고 했잖아요. 선지에.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때? 첫 번째 범주에 대한 내용이 점차 지워지고 두 번째 범주가 점차 강화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즉 3번 선지가 답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약해진다라고 해야 적절해지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택지예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 아까 그랬죠? 나지문에서 지금 해겔이 제시한 그 미학에 대해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해서는 설명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 모순이 생겼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만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쌤이 4번에서 좀 헤맸어요. 5번 선지.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아, 선생님. 2번 선지에서 적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건 조화로운 통일과 같은 말인 겁니다. 즉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수준상의 차이라는 건 자, 니은의 범주에서는 위에서 예술, 종교,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상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술과 종교는 서로 반대고 이거 둘을 종합한 것이 철학이다. 그럼 어때? 예술과 철학은 서로 수준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지. 하지만 이 철학이 예술과 종교를 수렴적으로 상향했다. 즉 둘을 조화롭게 통일시키지 못했다라는 게 이 나 지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헷갈리지 않게 이거 지워줄게요. 수준상의 차이라는 거는 예술과 철학이 수준이 다르다. 즉 철학이 더 높은 수준의 범주다라는 거를 나지문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2번 선지는 적절해진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5번 선지도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쌤이 이 지문 처음에 설명할 때 좀 긴장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설명하면서 나 또한 모순에 빠져들어가는 좀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지문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좀 질문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당연하게도 댓글 남겨서 쌤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는 꼭 더 정확하고 또 더 확실한 내용으로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해겔이 얘기합니다. 게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자, 해겔은 어때요? 그냥 예술을 예술만으로 놔둔 게 아니라 예술, 그 다음에 종교, 그러다가 마지막엔 철학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지성적 통찰이라는 것은 아마도 해겔 입장에선 철학이 될 거라고 우리는 대응시킬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의 글쓴이는 해겔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자,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냐 하면 여기에서 자, 읽어볼게.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그리고 주관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말 나오죠?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 감각적인 지각성인데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해겔은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나지문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에 지적으로 미성숙했다라는 얘기를 해겔이 했습니다. 자, 근데 나의 글쓴이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이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을 하면 자, 해겔은 얘기했어요. 예술을 더 완벽하게 하려면 철학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나의 글쓴이는 비판했습니다. 뭘 비판했냐? 철학으로 이행하다 보면 뭐가 사라진다? 감각적 지각성이 사라진다. 지각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자, 외면성이 사라진다. 객관성이 사라진다. 라고 나지문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2번이 왜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아, 말이 어렵네. 자, 이론에서는 외면성을 대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겔은 예술은 외면성에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는 직관에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지문에서 얘기했죠? 외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해겔의 말에 따르면 외면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면성이 사라졌어요. 즉 외면성의 반대말은 뭐죠? 내면성이죠. 그래서 외면성이 사라지고 내면성만 남았다 라는 내용이 2번 선지의 내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에선 그랬지만 현실에선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았어요. 사실 쌤은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절대 지문에 있는 단어로 만들어진 선택지를 찍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지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아, 쌤 제자들 중에도 요거 좀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9번까지 하고 요 지문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번.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은 왜 안 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A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 여기서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돼 있네요. 다른 색깔로 눈에 띄게 해볼까요? 자, 지녀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자, 지녀야 한다 같은 경우에는 좀 전 지문에서 속어랑 같은 뜻이냐고 했는데 속어는 우리 읽으면서 나왔죠? 이건 없애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반대의 뜻이라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가 뭐였느냐? 포착한다 라는 뜻인데요. 자, B가 어딘지 좀 찾아봅시다. 자, B는 여기에서 어디 있을까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있네요.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바꿀게요. 지시한다라는 거지. 근데 포착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주목하는 거랑은 뜻이 달라요. 자, 됐고. 자, 그럼 3번이 답인 이유 보겠습니다. 3번은 여기 끝나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끝나도랑 같은 뜻 귀결. 귀결은 말 그대로 끝나도, 끝나다라는 거와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4번 선지는 간주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걸로 여기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실질적 내용을 여기면 이상하죠. 얘는 간주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루어지지라고 돼 있는데 이루어지지랑 돼 있는 게 결성이네요. 결성은 보통 어떤 그룹을 결성하다, 어떤 그룹을 만들다 이럴 때 쓰는 거지 이루어지다라고 말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거 지문 설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이 있거나 뭐 피드백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쌤도 피드백에 제 피드백 바로바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